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0일입니다. 역사 여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위대한 인물의 전기나 국내외 역사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40, 50 이후에는 여행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 일본 이런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읽었던 역사책과 눈으로 보는 현지의 삶, 유적, 이게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는데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 내가 여행을 안 했으면은 역사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럽, 세계의 흐름을 잃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행이 역시 가장 중요한 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독서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첫 페이지만 계속 읽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U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US and World Report죠. 이 잡지가 랭킹을 좋아하는 잡지인데 베스트 컨트리스 랭킹을 냈는데 거기 78개국이 조사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15등에 랭킹됐다는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의 이 문명 건설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제가 여기서 최소한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빼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2대에 발포한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최단기간에, 그것도 최악의 조건에서 문명건설을 했다. 이승만, 박정희가 문명건설의 챔피언이라는 게 바로 이 증명입니다. 세계 15등 국가라는 것은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앞으로 누가 또 문재인 계열이 대통령이 한 번 더 되면은 15등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수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역사의 어떤 흐름을 정리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 국가로 꼽힌 게 캐나다,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3등 독일, 4등 스위스, 5등 호주, 6등 미국, 7등 뉴질랜드, 8등 영국, 9등 스웨덴, 10등 네덜란드, 11등 프랑스, 12등 덴마크, 13등 노르웨이, 14등 싱가포르, 15등 한국, 16등 이탈리아, 17등 중국, 18등 핀란드, 19등 스페인, 20등 벨기에인데 이게 베스트 20죠. 이걸 쭉 분류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13개 나라는 게르만족이 압도적인 북유럽 및 그 계통의 나라입니다. 게르만족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캐나다, 독일, 스위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4개국은 20개국 중에 4개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국. 유교 한자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3개국은 어디냐? 3개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요 세 나라는 인구 구성이 주로 라틴 계통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약간 남쪽, 프랑스는 남쪽이 아닙니다만 북쪽으로 봐야 돼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약간 남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종교로 분류를 해보니까 12개 나라는 개신교가 주류 종교, 3개국은 천주교, 3개국은 유교 문화권 소속,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필리핀을 빼고는 기독교 신도가 비중, 특히 개신교 신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축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7개 항목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을 여행을 할 때는 특히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나라에 가보면은 이게 좌표 없는 곳을 헤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물이 이 나라의 역사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 유물을 만들었을 때 한국은 어느 시대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고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것 없이 가버리면 좌표 없이, 나침반 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돌아오면은 그냥 뭘 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그게 방황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또 내가 봤던 것은 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또 책을 읽게 됩니다.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책을 읽고 여행을 하기 전에 책을 읽으면은 그게 입체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우선 유럽 역사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5세기에 서로마가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군사 정치적 주도권은 게르만족 세상인 알프스 북쪽으로 갑니다. 즉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각축전이 펼쳐집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 게르만족 세상이 되었느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게르만족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주로 라인강 동쪽, 지금의 독일, 그리고 폴란드,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총칭해가지고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게르만족과 많이 전투를 했지만은 게르만족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힘이 약해지고, 더구나 동쪽에서 나타난 후운족이 게르만족을 치니까 이 게르만족이 라인강을 건너가지고 로마 세계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로마 문명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서로마가 5세기에 망한 거죠. 그 이후로는 이 유럽이 다 지배민족이 게르만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때 바바리안이라고 했던. 그래서 지금 아까 게르만족 국가가 랭킹 20개 국가 중에서 13개나 된다는 것은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게르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게르만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좋은 예가 유럽에 왕가가 많습니다. 왕가. 지금 유럽에서 왕이 있는 나라가 많죠.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에 스웨덴, 영국, 이 왕가가 많아요. 또 왕가가 많았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유럽의 왕가는 거의 전부가 게르만족 왕가입니다. 라틴 왕가는 없어요. 전부 게르만입니다. 러시아의 무슨 그 왕가도 거의 게르만족, 즉 루스, 바이킹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이렇게 게르만족 지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배족이 게르만족이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게르만족이 왜 이렇게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느냐 하면은 로마 시대 때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가 결국 게르만족을 굴복시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막강한 로마가 왜 결국은 게르만족에게 왜 졌느냐 하면은, 게르만족은 야만적이기는 하지만은 우선 체력이 좋고, 그 다음에 집단 생활을 하되, 그게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는 주민회의에서 결정하고, 거기서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결속력이 강하고, 전쟁을 하면은 별로 훈련도 안 하는데 훈련된 로마군과 싸워서 지지 않는다. 도망을 가더라도 질서정연하게 도망간다. 도망갈 때 무너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더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게르만족은 야만적으로 살면서도, 바이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체력 좋고 정신력 좋고, 그 다음에 잘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그것을 유지하는 법치가 있었다. 바로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것은 뭘로 지도를 합니까? 법치로 하고 있습니다. 게르만. 자,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 30년 종교전쟁을 끝낸 게 1648년인데 신구교 30년 전쟁입니다. 그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의 유럽 여러 나라의 국경선이 그때 거의 결정됐습니다. 즉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에는 국가라는 명칭도 있었고, 공국, 그 다음에 뭐 백장령, 영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한 200개가 됐습니다. 독일에는 통일될 때까지만 해도 한 30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국가로 통칭하기도 하고, 국가로 하면은 킹이 되는 거죠. 공국이 되면은 듀크가 되는 거죠. 백작령이면 카운트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다 독립적이었어요. 독립적. 그리고 이때 왕가는 서로 결혼을 통해서 국가를,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를 여기 떼다 붙이고 저기 떼다 붙이고 합니다. 국가가 왕의 사유물이었습니다. 국가가 왕의 사유물이었다. 그러니까 결혼하다가 보면은 왕비가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그 남편 왕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합쳐지기도 하고 떼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유럽 역사를 이해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큰 장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라는 것은 거의 있는 거지, 왕이 바뀔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이 국가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왕의 사유물이었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하는 요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자적 언어를 가진 나라들이 거의 예외 없이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동족의식을 낳고 이것이 국가 건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질과 양이 그 나라의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잉글리시 하면은 영어란 뜻도 있고 영국인이란 뜻도 있거든요. 프렌치 하면은 프랑스 말이란 뜻도 있고 프랑스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바로 말이 나라를 만든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 언어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유럽이 왜 이렇게 발전했느냐? 결국 지금 세계의 시스템은 유럽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유럽이 세계사를 선도하게 된 이유로 6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가 경쟁, 그 다음에 과학, 사유재산권, 의료, 소비자 사회, 근로윤리. 이 맨 앞에 경쟁이 나옵니다. 유럽은 경쟁을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30개나 있으니까 그 유럽 면적 해봤자 미국보다 좁아요. 그런데 30개 나라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하면은 뭐가 생기느냐? 기술이 생깁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 세금을 많이 뜯어야 합니다. 경제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전쟁 많이 하고 경쟁 많이 했다는 게 결국 유럽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럽은 지도상 알프스 북쪽으로 가면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산이나 넓은 강이 있으면은 이 외침을 막을 수가 있는데, 평지니까 전쟁의 유혹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해외 식민지 개척, 민주화로 이어져 온 유럽의 흐름에서 도전자가 있었습니다. 4세기의 훈족, 그리고 10세기의 마자르는 헝가리입니다. 그리고 몽골, 맘루크, 오스만 터키 등 아시아의 유목 기만 민족과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백인 문명에 도전했습니다. 1683년에는 오스만 터키가 비엔나를 두 번째 포위를 합니다. 그러나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도전 세력의 힘이 꺾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말과 활을 주무기로 한 기마군단 세력이 대포와 배를 앞세운 해양 세력에 굴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지난 1500년간 유럽 통합의 꿈을 밀어붙였던 인물이 4명입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서기 800년 전후의 프랑크 왕국 샬레마뉴, 16세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19세기 초 프랑스의 나폴레옹, 20세기의 히틀러, 다 유럽을 점령을 해가지고 패권 국가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나폴레옹은 왜 망했느냐? 공통적입니다. 영국과 러시아를 치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히틀러, 나폴레옹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5번째 성공을 했어요.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앙숙이던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를 합니다. 당시의 수독입니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 아데나우어 수독 수상이 그 노 정치인들을 대타협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EU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지금 EU가 생겼습니다. 27개 나라가 들어간 EU, 유럽 연합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국가연합이죠. 이게 유럽 통일을 사실상 이루고, 그 수도는 브뤼셀에 가면 EU 집행부가 있고, 그 EU를 뒷받침하는 나토 사령부가 거기 있어가지고 브뤼셀이 사실은 유럽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글은 조갑제.com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개념 정리 삼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